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이고 지금은 오랫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 조용한 도시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며칠을 망설였는데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를 내어 풀어놓아요. 글을 쓰는 동안에도 자꾸 손이 멈추는데 그래도 한 번은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도 했고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보험 일을 오래 하셨고요. 아빠는 손해보험 쪽에서 영업을 하셨고 엄마는 같은 회사에서 사무일을 보시다가 나중엔 설계사로 일하셨죠. 두 분이 같은 업계에 계셨으니 어릴 때부터 집에서 듣는 얘기 중 절반은 사고 처리, 보증, 명의 같은 단어들이었네요. 특히 아빠는 제게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남이 네 이름을 쓰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해라. 친한 사이일수록 더 그래야 한다. 명의 한번 잘못 빌려주면 평생 발목 잡혀. 엄마 아빠 같은 일 하는 사람도 그게 제일 무섭다. 업계에서 별의별 사고를 다 보신 분들이라 그 말씀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죠. 친구한테 차 명의 빌려줬다가 사고로 가산을 다 날린 얘기. 가족한테 사업자 빌려줬다가 빚더미에 앉은 얘기. 그런 사례들을 식탁에서 어릴 때부터 듣고 컸어요. 그런데 막상 전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었네요. 그런 이야기를 듣던 때엔 제가 어리기도 했고 그쪽은 부모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깊이 알아야 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죠. 머리론 알아도 가슴엔 새겨놓질 않고 살았던 셈이죠. 가끔 제가 어디 가서 신분증을 그냥 두고 왔다고 하면 엄마는 한참을 잔소리하셨어요. 너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신분증 하나로 사람 인생 망가뜨릴 수도 있어. 네, 엄마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대답은 그렇게 해놓곤 다음 날이면 또 까먹어버렸죠. 사회생활 들어가서도 남의 명의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었어요. 그 안일함이 결국 제 인생에 가장 큰 구멍을 만들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에 몇 년 다니다가 20대 중반부터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일본이랑 동남아에서 생활용품이랑 잡화를 떼다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의 도매로 넘기는 일이었죠.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물건 사다가 한국 업체들한테 묶음으로 파는 중간 상인 일이었어요. 사업 초기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일본어, 영어, 짧은 동남아 인사말까지 섞어가며 메일을 쓰고 밤마다 화상으로 미팅을 하고 어떨 땐 직접 비행기표 끊어서 공장까지 찾아간 적도 있었네요. 거래처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면 아무리 멀어도 달려갔고 통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항구로 갔을 정도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요. 다른 도매상들이 한 번에 큰돈 챙기려고 무리할 때 저는 작은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쪽을 택했거든요. 그게 10년 넘게 쌓이니까 꽤 안정적인 수입이 됐어요. 천천히 한 발씩 디뎠던 게 제 일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저는 작은 사무실 하나에 직원 둘 데리고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차도 한 대, 살던 아파트도 제 명의로 무리 없이 마련했죠. 다른 누가 보기엔 엄청 으리으리하다고는 못해도 40 가까이에 빚 없이 산다는 게 어디인가 싶어 그걸로 충분했죠. 부모님도 저를 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두 분 다 평생 남의 신용 봐주는 일을 하셨으니 딸이 빚 없이 자기 사업 굴린다는 게 그분들에겐 가장 큰 성공으로 보이셨던 것 같아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아빠는 제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 딸은 부모 도움 없이 자기 발로 섰어. 요즘 시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지? 그 한마디가 어떤 칭찬보다 무겁게 들렸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일찍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좀 복잡해서 제대로 된 연애도 하지 못했거든요. 30대 중반이 돼서 이러다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를 낳지 하는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을 쯤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을 처음 본 건 제 친구 결혼식에서 옆자리에 우연히 앉은 게 시작이었어요. 그 사람은 중고차 딜러라고 했어요. 처음엔 직업만 듣고 살짝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 일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말 잘하고 사람 잘 구슬리는 그런 부류일 거라고 단정 짓고 있었는데 남편과 막상 얘기를 나눠보니 정말 의외였어요. 말도 어눌하고 농담도 잘 못하고 누가 가벼운 농담을 던지면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 얘기를 할 때도 자랑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요. 전 손님한테 차 한 대 팔면서도 단점부터 다 일러주는 편이에요. 사고 나서 후회하면 그게 더 마음에 걸려서요. 그래서 매장에선 답답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매출도 동료들 중간 정도니까. 말하면서 머쓱하게 웃는데 그 웃음에 꾸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답답한 성격이 처음엔 좀 안쓰러웠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묘하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직업에 대한 편견은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조각조각 깨졌네요. 그 사람은 데이트할 때마다 약속 시간보다 늘 먼저 나와 있었어요. 비나 눈이 오는 날엔 꼭 저희 집 앞으로 데리러 왔고 식당을 고를 때도 제 입맛부터 묻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거래처 일로 일정이 좀 꼬여서 약속에 1시간이나 늦은 적이 있었는데 한참 기다렸을 그 사람은 그저 평소처럼 웃으면서 절 맞아줬어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천천히 와도 돼. 그 한마디에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풀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또 그러더라고요. 넌 일 얘기할 때 표정이 정말 좋아. 자기 일을 이렇게나 사랑하는 사람은 난 처음 봤어. 그 말이 참 좋더군요. 누군가 제 일하는 모습을 그렇게 봐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한마디로 마음이 한 칸 더 열렸던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어쩐지 어렸을 때 친한 사촌오빠 옆에 앉아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단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죠. 이 사람에게도 제 마음에 걸리는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다는 거였어요. 예비씨 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비씨 아버님과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애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그동안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좀 있어.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다가 골치 아팠던 적도 있고 매장 동료가 사고 친 걸 같이 뒤집어 쓸 뻔한 적도 있었지. 걔는 거절을 못해서 탈이야. 희선 씨가 좀 단단히 잡아줘야 해. 저는 그 말씀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이면 운이 없었나 보다 하지만 같은 결로 휘말린 일이 여러 번이라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단점이자 약점이란 뜻이었죠. 저는 사업하면서 남편 같은 사람을 종종 봤어요. 한번 미끄러진 자리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운이 아니라 본인 안에 있는 어떤 결을 못 고쳐서 그런 거더라고요. 결혼을 하려면 그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참 고민했어요. 대놓고 부르면 자칫 남편과 어색해질 것 같고 그냥 모른 척 결혼하자니 마음에 걸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면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냈지요. 그날 밤 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나 과거에 자기한테 있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다 사실이야? 사실이야. 앞으로도 그런 일 또 생긴다면 사실 난 같이 살 자신이 없어. 솔직하게 말해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처음엔 당황해서 한참 말이 없다가 나중엔 솔직하게 제 걱정을 받아들였어요. 본인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그랬다고요.
친한 친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관계가 어긋날까봐 차마 거절을 못했고 매장 동료 일도 거절했어야 했는데 성격상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보탰어요. 결혼하면 그 부분은 꼭 고칠게. 자기가 싫어하는 짓은 안 할 거야. 믿어줘. 고친다는 게 말처럼 쉬워? 정말 자신 있어? 맹세할게. 거절 못하는 게 내 약점인 거 잘 알아. 그거 고치는 게 내 평생 숙제였어. 결혼을 계기로 완전히 바꿀 거야 난. 그 약속이 너무 진심으로 들리더군요. 사람이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우선 알겠다고 했어요. 인정하고 고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제게 말했어요. 정말 나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당신 걱정하는 일 없게 할게. 그땐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어떤 빌미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동료나 친구들 모임 횟수부터 줄였고 누가 부탁을 해도 신중해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통화하다가 짧게 거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한데 그건 못 해줄 것 같아. 나 이제 결혼하잖아. 이런 일은 이제 신중하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결혼해도 되겠다는 믿음이 좀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를 잡아두고 있었는데 그쯤 제 사업이 크게 흔들렸어요. 거래하던 해외 공급처 한 곳이 갑자기 단가를 2배로 올린 거였죠. 따라온 국내 거래처 몇 군데를 잃었고 한 달 매출이 평소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일을 수습하느라 어쩔 수 없이 결혼을 2달만 미루자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미안한 마음에 말 꺼내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서운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당신 일이 먼저지. 결혼 날짜 같은 건 언제든 다시 잡으면 돼. 미안해서 어떡해. 이번 일만 정리하면 바로 잡자. 미안할 거 없어. 자기 일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은 오히려 그 2달 동안 저를 살뜰하게 챙겨줬어요. 일에 매달리다 보니 잠도 부족하고 식사는 거르기 일쑤에 사람 만날 기력도 없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저의 공백을 채워줬어요. 어느 날은 제 사무실로 직원들 목까지 챙긴 도시락이 한꺼번에 배달됐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회사 사람들과 함께 끼니 꼭 챙겨 먹으라고 보낸 거였죠. 직원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제게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부러워요. 이런 남자 요즘 흔치 않은데. 또 어떤 날은 우리 집 화분에 죽어가는 잎들이 손질돼 있었고 빨래 바구니가 비워져 있고 아무렇게 널브러져 있던 옷들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쓱 들렀다가 정리하고 간 흔적이었죠. 그날 밤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하고 갔어? 자기도 일 바쁠 텐데 왜 그랬어? 마음만 받을게. 다음부터는 안 그래도 돼. 잠깐 들렀어. 자기 새벽에 들어와서 또 그냥 잘 것 같아서 옷이라도 걸어두고 가려고.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부담 갖지 마. 또 어떤 날엔 마사지 가게 이용권을 제 손에 쥐어준 적도 있었네요. 쌓인 피로를 그렇게 해결하라고요. 또 어느 날엔 일정이 너무 빡빡한 날엔 다음 거래처까지 직접 차를 운전해 데려다 준 적도 있었고요. 운전하는 동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난 일하는 당신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좋아. 거창하게 도와주진 못해도 이렇게 옆에 있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2달이 지나고 일을 어느 정도 정리한 날, 그 사람한테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결혼하자. 그 사람이 좋아하며 환하게 웃으니 저도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마음이 통한다는 게 그런 거겠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첫날 새 집에 들어와 짐을 풀던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여보, 이 집에서 우리 평생 행복하게 잘 살자. 평생이란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던 시절이었죠. 결혼하고 1년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성격도 잘 맞았고 생활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별다른 마찰이 없었어요. 매일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혼 1년 차가 다 되어갈 때쯤 제 사업에 본격적으로 큰 변화가 생겼어요. 거래처가 갑자기 늘었고 새로 맡아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렸거든요. 새벽에 출근해서 자정 넘어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이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일이 잘 풀리니 신이 났는데 2달, 3달 그러다 보니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볼 때마다 얼굴이 너무나 퀭했고 주말에도 머리가 안 돌아가서 멍하니 있다가 하루를 바보같이 흘려버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끔은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깜빡 졸다가 깨면 1시간이 훌쩍 지나 있곤 했고요. 점심을 거르는 날이 흔했고 저녁은 삼각김밥으로 대충 때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 저를 직원들이 보다 못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러다 큰일 나요. 좀 쉬시면서 하셔야죠. 일도 일이지만 건강 잃으면 전부 끝이잖아요. 하도 걱정해주니 알겠다고, 조절해보겠다고 말해놨지만 사실상 일을 줄이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시기에 남편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남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일도 그쯤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여보, 매장에서 내 라인이 따로 잡혔어. 수입차 위주로 해보라고 하시더라. 정말? 잘됐다. 자기 정말 축하해. 이번에 제대로 한번 잡아보려고. 자기만큼 나도 잘 되고 싶어. 자기 일 얘기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은 결혼 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자 일에 몰두하게 됐어요. 둘 다 새벽에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평일엔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는 날도 있었고요. 그래도 짧게나마 같이 있을 때는 서로만 보려고 했죠. 식탁에 마주 앉으면 휴대전화는 멀찍이 엎어두고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그 사람과 웃으며 대화를 하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자다가 새벽에 깨면 남편이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그 사람이 먼저 일찍 출근하는 날엔 식탁에 간단한 밥과 메모가 놓여 있었네요. 여보, 오늘도 파이팅! 점심 거르지 말고! 그 짧은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두던 알콩달콩한 시절이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엔 모처럼 둘이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제 무릎을 누워서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따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도 같이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더 소중하잖아. 더 애틋하고. 그렇네. 같이 있을 때 서로에게 집중하고 표현하면 그걸로 되는 것 같아. 그 시기를 저는 지금도 가장 행복한 신혼이라고 기억해요. 같이 사는 사람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시기에 처음 알았던 것 같고요. 결혼 1년이 다 돼가도록 저희는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생활비도 각출하고 가계부도 각자 관리했고요. 경제적인 걸 분리하고 집안일도 분담한 걸 성실히 행했어요. 그렇게 둘 다 서로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가끔 만나는 짧은 시간엔 서로한테만 집중하는 그런 결의 부부였죠. 물론 각자 일에 매달리다 보니 살림은 자연히 뒷전이 됐어요. 아무리 분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쁠 땐 신경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도우미 이모님을 부르게 됐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둘 다 집에 오가는 시간이 너무 들쭉날쭉하니 집이 금방 어질러져서 결국 일주일에 2번 와주시는 걸로 정했어요. 이모님은 제가 같이 일하는 거래처 사장님이 소개해준 분이었어요. 확실히 믿을 만한 분이라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한 1, 2년 오셨던 분이야. 일이 정말 깔끔하고 사람도 점잖으셔.
그럼 일단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첫인상부터가 듣던 대로 단정하시더라고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고 한마디로 무덤덤하고 이성적인 분이셨어요. 인사를 오래 끌지도 않고 살가운 말도 하지 않으시지만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분이었고요. 사모님, 화요일 2시에 오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청소 양보고 알아서 맞추겠습니다. 그 걸레 같은 도구는 제가 쓰던 걸로 가져와도 될까요? 손에 익은 게 있어서요. 군더더기 없는 말투에서부터 일에 대한 진중한 태도가 느껴지더군요. 청소할 때 동선이 한 번도 꼬이는 법이 없고 어떤 곳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처음부터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움직이시는 게 보였죠. 사업하면서 사람을 많이 봐왔는데 일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은 좀 다르더군요. 이모님은 일 자체를 군더더기 없이 해주셨고 약속한 시간보다 10분씩 일찍 시작하고 10분씩 일찍 끝내는 그런 부분까지 비즈니스적으로 깔끔했어요. 다행히도 저랑 이모님은 성격적으로도 잘 맞았습니다. 둘 다 말이 많지 않고 쓸데없는 말 없이 일 얘기만 하고요. 청소 끝나고 함께 차 한잔 드실 때도 이모님은 사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 얘기, 자식 얘기 그런 걸 한 번도 꺼내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게 편했고요. 한 달쯤 지나고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긴 저는 이모님한테 거의 모든 걸 맡겼어요. 옷장 정리, 냉장고 정리, 부부 침실까지요. 한 번은 화장대 위에 현금 봉투를 깜빡하고 그대로 둔 채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봉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뭐 당연한 일이지만 전 그날부터 이모님 앞에서는 어떤 경계도 없었어요. 일주일에 2번 오시는 그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가 어쩐지 우리 집의 작은 리듬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 오시는 날엔 집에 들어왔을 때 공기 자체가 다른 느낌이 났어요. 정리된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며칠치 피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한 번은 출장 다녀온 다음 날 새벽에 들어왔는데 부엌 식탁 위에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더군요. 사모님, 냉장고에 유자차 한 통 만들어뒀어요. 일하시느라 입맛 없으실 때 끓여 드세요. 이모님이었어요. 평소엔 절대 부엌에 본인 음식을 만들어두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날 처음 그러신 거였죠. 다음 만나는 날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살짝 웃으시면서 한마디만 보태시더라고요. 너무 안 챙겨 드시는 것 같아서요. 별것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따뜻해서 웃음이 절로 났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남편은 처음부터 이모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청소 끝나고 이모님이 가신 직후에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저분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좀 찜찜하네.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엔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이상한 느낌 받는 거야 누구나 가끔 있는 경험이니까요. 그런데 이모님이 오시는 날이 반복되면서 남편이 점점 이모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모님 청소 끝나고 갈 때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 여보도 너무 친근하게 대하지 마.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래? 내 서재는 손 안 대시게 해줘. 그쪽은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은 사람을 잘 믿는 줄만 알았는데 이모님한테는 유독 까칠하게 구는 게 의외였어요. 결혼 전에 시아버님이 걔는 사람 너무 잘 믿어서 탈이라고 하셨던 그 모습이랑은 영 맞지 않는 결이었죠. 한 번은 식탁에서 그 사람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자긴 평소에 사람 한 번 보면 낙관적으로 좋게 보는 편이잖아. 그런데 이모님은 왜 그렇게 까칠하게 대해? 뚜렷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별로야. 설명이 안 돼. 그럼 그만두시게 할까? 아니, 자기 편하면 됐어.
내가 좀 거리 두고 신경 안 쓰면 되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모님 오시는 날엔 오히려 일찍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어요. 말과 행동이 달라 좀 찜찜하긴 했어요. 그러던 중 저도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이모님이 평소엔 누구 앞에서든 한결같이 차분하신데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같은 공간에 있을 때면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였죠. 말수가 더 줄고 시선이 살짝 피하는 듯하고 청소하는 모습도 평소보다 어색하게 꼬이는 게 보였어요. 오히려 이모님이 남편을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한 번은 남편이 일찍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을 때 이모님이 거실 청소를 하시면서 일부러 남편 시야에 띄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도 이상하다 싶어서 며칠 뒤에 이모님께 슬쩍 여쭤봤죠. 이모님, 혹시 저희 그이랑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그이가 자꾸 이모님이 어디서 본 사람 같다고 했어요. 아유, 사모님도 참. 이 나이쯤 되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서 그래요. 제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흔한 인상이기도 하고요. 웃으면서 가볍게 받아 넘기시는데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별 말을 못했어요. 그러자 이모님이 슬쩍 한마디 보태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신경 쓰시는 거 보면 평소에 이런저런 일이 많으신가 보네요. 부부 사이에도 모르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말씀에 어쩐지 정체 모를 작은 가시 같은 게 가슴에 콕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평소에 사적인 얘기 한마디 하지 않으시던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살짝 의아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그저 어른의 좋은 마음으로만 받아들였죠.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 조언 한 번씩 건네는 거니까요. 그게 다른 결로 다가올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쯤 남편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본인 말로는 매장 사장님이 자기한테 영업 라인 하나를 따로 맡겨줬다고 했어요. 수입차 위주로 다루는 라인인데 마진이 일반 차랑 비교가 안 되는 거래요. 이번 달은 정말 큰 거 한 건 잡았어. 사장님도 깜짝 놀라시더라. 잘됐다. 정말 고생했어. 그간 노력한 걸 보상받는 기분이겠네.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 전엔 매장 동료들 사이에서 답답하다는 소리 듣던 사람이 자기 라인을 따로 맡았다는 게 어쩐지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한테서 못 보던 모습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못 보던 시계가 손목에 차여 있고 양복도 처음 보는 브랜드의 수제복을 입고 있었고 옷장에는 명품 브랜드 가방이 한두 개씩 늘어 있었어요.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들어오는 횟수도 점점 늘었어요. 가게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한 사이라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볼 일이야 없었지만 같이 사는 사람 눈에는 그런 변화들이 잘 보이잖아요. 주말에 같이 백화점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평소엔 가격표 먼저 보고 망설이던 사람이 그날따라 시계 매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저거 사려고. 저거?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자기 다른 시계도 많잖아. 이번에 들어온 인센티브 좀 있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야. 본인이 번 돈으로 본인이 한 번쯤 사는 거니까 어찌할 수가 있나 싶어서 말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니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더라고요. 며칠 후 저녁에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죠. 자기야, 버는 만큼 쓰는 건 당신 자유긴 해. 근데 요즘 너무 갑자기 달라진 게 보이니까 솔직히 좀 불안해. 씀씀이가 많이 커진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 사람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평소엔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제게 짜증을 냈어요. 뭐? 내가 번 돈 내가 좀 쓰겠다는데 왜 그래? 내 일이 좀 잘 풀려서 그런 걸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게 아니라. 됐어. 그만하자. 이 얘기. 씀씀이 내가 알아서 해. 당신한테 돈 달라고 안 하니까 걱정 말라고.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네요. 결혼 1년 반이 지나도록 그렇게 정색하며 말을 잘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도 너무 날이 서 있었고요.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사과하긴 했어요. 여보, 내가 그날 너무 예민했어. 미안해. 일이 잘 풀리니까 난 요즘 기분이 너무 좋은데 자긴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김새는 기분이어서 그랬어. 그래, 이해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뭐 기분 나빴다면 나도 사과할게. 저는 일단은 받아들였죠. 부부 사이에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넘겼고요. 하지만 감정은 이미 식어버린 뒤였네요. 그쯤 알았어요. 사람이 변하는 시작은 늘 작은 데서 온다는 거를요. 그 일 이후로 그 사람은 친구들 모임을 줄였어요. 일찍 들어와서 저와 같이 저녁 먹는 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죠. 어느 날 저녁엔 식탁 위에 직접 정성껏 차린 반찬을 늘어놓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오늘 일도 힘들었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했어. 식기 전에 어서 먹자. 웃으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그 미소가 이전과 다르게 보이더군요. 몇 년을 봐온 평범한 미소와 웃음인데도 어딘가 살짝 어긋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짚어낼 수 없었지만요.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웃고 있는데도 마음이 이전 같지 않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모님 일이 끝나고 차 한잔 마시던 중이었죠. 그런데 이모님이 평소답지 않게 한참 망설이시다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모님은 한마디 한마디 정말 조심스럽게 꺼내셨네요. 사모님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인감이나 신분증 사본 같은 서류 단속 잘하셔야 해요. 누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자리 옮기시고요. 사본 같은 거 아무데나 함부로 두지 마시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서는 금고를 써서 괜찮아요. 그걸 따로 관리해주는 직원도 있고요. 꼭 사무실뿐만 아니라요. 하물며 집에서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말이 좀 의아해서 다시 물었어요. 이모님, 혹시 저희 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모님은 잠깐 가만히 계시다가 부드럽게 말씀을 돌리셨죠. 딱히 누굴 콕 집어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살림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한 번씩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은근슬쩍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 후에도 자기 사람에게 연기를 해서 본 모습과 다를 때가 있어요. 좋게만 보지 마시고 한 번씩 거리를 두고 보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솔직히 화가 났어요. 이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시나 싶었거든요. 남편을 알아도 제가 더 잘 아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모님, 제 남편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마음 써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 부분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말해놓고 저도 제 말투에 좀 놀랐어요. 이모님도 놀라셨는지 잠깐 가만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나갔네요. 죄송해요, 사모님. 그 말씀을 끝으로 더는 얘기 안 하시고 가방을 챙겨 일어나셨죠. 평소처럼 간략한 인사로 마무리하시는데 그 깔끔함이 오히려 더 찝찝하더라고요. 이모님이 가시고 나서 전 한참을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미안한 마음과 찝찝한 마음이 공존했죠.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일부러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이모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거기에 괜히 기름을 부을까 봐서요. 이모님은 다음에 오셨을 때 그날 일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고요.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만 하시고 평소처럼 저와 차 한잔 드시고요. 그동안 봐온 이모님답게요. 그럼 다음 화요일에 뵐게요. 네, 이모님 들어가세요. 평소 같은 인사였지만 전 이모님 말씀을 들은 뒤로 계속 생각했어요. 인감이랑 신분증 사본 단속하라는 그 말이요. 며칠이 지나고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별것 아닌 그냥 잔소리 같은 한마디였는데
어디서 들으면 흘려보낼 말이 이모님 입을 거치니까 묘하게 무게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 지점장님한테서 직접 전화가 온 겁니다. 평소에 아주 가끔 안부 정도 묻는 사이였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조금 무거웠어요. 고객님,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 명의로 다른 금융사들에서 받으신 사업자 대출 합계가 꽤 큰 편이라서요. 혹시 저희 쪽에서도 한도를 더 잡으시려는 거면 신용점수 관리부터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연락드렸어요. 네? 사업자 대출이요? 다른 금융사에서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 없으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일전에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 잔소리가 그제야 가슴을 한번 쿵 치는 순간이었네요. 다음날 지점장님께 부탁드려서 제 명의로 잡혀있는 모든 채무 내역을 정식으로 떼어봤어요. 한 줄 한 줄 보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1금융권은 아니었어요. 검증이 비교적 느슨한 저축은행이랑 캐피탈, 대부업체 위주로 1, 2년에 걸쳐 조금씩 일으킨 대출이었고 합계가 수억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모르는 사업자 등록 2개가 제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황상 옆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결혼하고부터 제 신분증과 인감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었던 사람은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거기다 남편의 행동도 그 무렵부터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이 일이 갑자기 바빠졌다며 거의 매일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왔고 며칠씩 지방 출장이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잦아졌거든요. 그날 밤 자료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한 일이야? 솔직히 말해줘. 그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펄쩍 뛰었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나 그 정도로 한심한 인간 아니거든? 그럼 내 명의로 만들어진 사업자 2개는 뭔데? 이게 당신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어디서 흘렸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말을 흐리더니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우리 집에 들락거리는 사람 또 있잖아. 난 처음부터 그분 찜찜하다고 했고 자기 그 사람을 너무 무지성으로 신뢰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한 줄 그어지더라고요. 머리로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니 한번 싹튼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천장이 자꾸 빙빙 도는 것 같더군요. 이후로도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자꾸 부풀었어요. 한쪽에는 1년 가까이 봐온 이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남편이 던진 한마디가 자꾸 목구멍에 걸리고 있었죠. 이모님이 언젠가 차를 마시면서 했던 말도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인감이랑 신분증 사본 단속하라는 말, 옆 사람을 너무 좋게만 보지 말라는 말, 그 말들이 그날따라 다 다르게 들리네요. 그러고 보니 이모님이 우리 집 서랍 위치며 살림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그제야 무겁게 느껴졌어요. 우리 집에 일주일 중 2번 오시고 화장대고 책상이고 부부 침실이고 자유롭게 드나드시는 분. 그동안은 그 자유로움이 신뢰의 표현이었는데 이젠 묘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며칠을 잠을 설쳤어요. 그 다음에 이모님이 청소하러 오셨을 때 저는 평소처럼 청소가 다 끝난 뒤에 이모님께 차 한 잔을 권했어요. 그리고는 어렵게 말을 꺼냈죠. 이모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 일은 이제 다른 분께 부탁드릴까 해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제 말에 이모님은 한참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셨죠. 사모님,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일하면 됐죠?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 당황스러워서 더 캐물으셨을 법도 한데 그날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차분함이 저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보통 잘못이 없는 사람은 왜냐고 물어보기 마련이잖아요. 이모님, 한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혹시 제게 하실 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전 그 결정 따라야죠. 제가 드릴 말씀은 그뿐이에요. 대답이 너무 깔끔해서 뭘 더 묻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변호사 친구한테 모든 자료를 들고 갔어요. 채무 내역,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그동안 모은 통장 흐름까지요. 친구가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건 정말 차분히 파헤쳐야 하는 일이야. 한 사람이 했다고 가정하고 가는 게 빠르겠지만 단정하지 말자. 다른 가능성도 다 열어두고 봐야겠어. 고마워. 일단 상대 쪽에는 들키지 않게 조용히 봐주면 좋겠어. 그래, 시간 좀 걸릴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그날부터 친구가 정식으로 의뢰를 받아 자료를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평소처럼 지냈어요. 남편한테도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요. 잠은 더 확연히 줄었지만 적어도 한 발 한 발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버텼죠. 그리고 이모님이 마지막으로 일하시기로 한 날이 됐어요. 이모님은 그날도 아무렇지 않게 청소와 집안일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요. 그렇게 일이 끝나고 평소처럼 저에게 차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마지막이겠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차를 마시고 인사를 짧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모님이 갑자기 가방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으시는 거예요. 손이 살짝 떨리고 계셨어요. 제 손을 한번 잡으시고는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귓속말처럼 말씀하셨죠. 사모님, 아니 희선씨, 이거 내가 1년 동안 모은 증거야.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모님의 태도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봉투를 못 열어볼 정도였어요. 이모님은 그저 계속 봉투 쪽으로만 시선을 주셨죠. 보고 나서 얘기해요. 내가 할 말은 그 다음에 다 할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제가 모르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2장이 있었어요. 둘 다 제 명의로 등록된 거였고요. 그리고 며칠 전 은행에서 떼어본 채무 내역과 똑같은 자료가 더 자세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어느 날짜에 어느 금융사에서 얼마가 빠져나갔고 그 돈이 어느 계좌로 다시 모였는지가 한눈에 보이게 묶여 있었어요. 저 같은 사업하는 사람도 며칠 걸려 정리한 자료였는데 이걸 어떻게 일반 가사도우미가 만들었는지 그 순간엔 의문이 들 새도 없었어요. 같이 들어있던 자료에는 그 돈이 어디서 굴러갔는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 모든 건 남편이 벌인 일이었구나. 그 사람이 결혼 직후부터 친구 이름을 빌려 따로 일을 차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어요. 자세한 종료까지는 봉투에 적혀 있지 않았지만 검찰이 들여다보면 곧장 형사사건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일이 한동안 잘 돌아가던 때가 그 사람이 사치를 부린 그 시기와 같았어요. 그런데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제 명의를 처음 가져다 쓴 것 같았어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니까 어느 순간 돌려막기가 되어 있었고 그 끝에 제 이름으로 수억의 빚이 쌓인 거였어요.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손이 자꾸 떨려서 계속 버벅거렸어요. 머릿속이 너무 바삐 돌아가는데 머리는 이상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슬픔보다 분노보다 먼저 든 건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누누이 일러주신 그 말들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던 게 그 봉투 앞에서 가장 무겁게 가슴을 누르더군요. 명의를 도둑맞은 건 제 잘못이 아니지만 그땐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봉투의 마지막에는 제 신분증 사본 묶음과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이 있었어요. 다 그 사람이 서랍에서 꺼내 만든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자료들 사이에 짧은 메모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검증이 느슨한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 업체는
위임장 한 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분을 받아주고 본인 확인 전화도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만 가는 곳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사람이 제 명의로 알뜰폰을 따로 개통해서 그 전화를 자기가 받아 본인 확인 통과를 시켰다는 뜻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지더라고요. 봉투를 다시 닫았어요. 더는 볼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긴 생각 끝에 이모님에게 가장 궁금한 한 가지를 여쭸어요. 이모님,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꽤나 오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모님은 제 물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희선 씨가 정리되고 나서 그때 와요. 그때 다 얘기해 줄게. 저도 더는 묻지 않았어요. 이모님의 굳은 표정을 보니 지금 여기서 뭘 묻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한마디를 더 보태셨어요. 시간이 정말 없어. 저쪽이 한 번이라도 눈치채면 희선 씨가 다쳐. 변호사랑 같이 한 번에 움직여야 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모님은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봉투를 가만히 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날 밤 그 봉투를 들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자정이 더 돼서 들어온 그 사람 앞에 봉투를 꺼내놓고 자료를 한 장 한 장 보여줬습니다. 제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 2개, 거기서 일으킨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출 내역, 대부업체 채무 현황, 그 돈이 흘러간 친구 명의 사업, 그리고 제 신분증 사본 묶음까지요. 처음엔 그 사람은 또 펄쩍 뛰었어요. 이거 다 어디서 받은 거야? 누가 이런 거 만들어서 자기한테 보여준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이게 다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인데 누군가 만들어낸 거야. 가짜라고. 마지막에 신분증 사본 묶음을 그 사람 앞에 밀어두고 한마디 했죠. 이 사본들 다 우리 집 내 서랍에 있던 거야. 이것도 모른다고 할 거면 같이 경찰서 가서 확인해 보자. 제 마지막 말에 그 사람도 이제 더는 할 말이 없는 듯 앉아있다가 결국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인정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짓이 맞다고요. 더 따지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유가 뭐였든 어떤 의도였든 그 사람이 저를 이용했고 속였다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캐리어에 제 짐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그 사람한테는 짧은 메시지 한 줄만 남겼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부모님께도 한동안 알리지 않고 일단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과 같은 집에서 하룻밤이라도 더 자고 싶지 않았어요. 오피스텔에 짐을 풀던 그날 밤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새 이불에서 나는 낯선 세제 냄새가 어쩐지 제 감정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이후 저희 집은 그 사람 향수 냄새가 늘 배어 있었거든요. 그 익숙한 냄새 없이 잠드는 첫날 밤이 묘하게 평온했어요. 한 가지 결심이 그 자리에서 더 단단해졌어요. 다시는 같은 공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집을 나온 며칠 뒤 봉투를 들고 다시 이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만두실 때 일러주신 새 연락처로 약속을 잡고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죠. 이모님은 평소처럼 차분하셨어요. 이모님, 이 자료들 어떻게 구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걸 지금 제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모님은 한참 가만히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희선씨 댁 청소 가던 첫날 거실에 걸린 사진 보고 이상하게 어디서 본 얼굴이다 싶었어. 한 달은 긴가민가한 상태로만 지내다 둘째 딸의 기억이 났지. 보니까 10몇 년 전에 우리 동생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이더라고요. 말씀을 잠깐 멈추시더니 차를 한 모금 드시고 이어가셨어요. 동생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동업하자고 들러붙었어. 그런데 이런저런 동의 서며 위임장이며 받아낸 다음에 그 종이를 근거로 동생 명의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키우고 그 명의로 대출까지 일으켜 다른 사업체로 빼돌렸지.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형이 가벼웠어. 그런데 출소하고 나와서 같은 짓을 또 시작했더라고.
우리 동생은 그 일 이후로 가정도 건강도 다 잃었는데 말이야. 듣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도 이모님 목소리는 끝까지 차분했습니다.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 인간을 알아본 그날 처음엔 그냥 가슴이 끓었어. 그 자리에서 일을 그만두고 나가버릴까도 생각했는데 동생 사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내가 다 봤거든. 희선 씨에게 폭로해봐야 또 빠져나갈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지난 1년을 우리 집에 계시면서 지켜본 거예요? 사실 처음엔 희선 씨도 한팬지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판단이 안 섰어. 한 달, 2달 가까이서 보면서 희선 씨가 정말 모르신다는 걸 확인했지. 그때 결심했어.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제대로 끝내기로. 자료 정리는 회계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지인이 도와줬다고 하셨어요. 1년이나 걸린 이유는 그 사람이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는지 다 보고 한 번에 묻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했고요. 이모님, 정말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리가 됐어요. 인사 안 받아도 돼요. 희선 씨가 잘 빠져나온 게 우리 동생 한 풀어주는 일이니까.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날 그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죠. 이모님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결심을 굳혔어요. 그 사람은 한두 번 미끄러진 사람이 아니라 같은 수법으로 10년 넘게 사람을 갈아치우며 살아온 상습 사기꾼이었잖아요. 자기 부모까지 속여가며요. 시아버님이 며느리 자리에 앉은 저한테 우리 애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휘말렸다고 한숨 쉬며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피해자인 척하면서 속였던 거였죠. 부모도 속이는 사람한테 아내가 어떤 존재였을지는 더 말할 것도 없었네요. 결혼 전에 정면으로 물었을 때 약점이라며 인정한 그 모든 게 사실은 미리 짜둔 각본이었어요. 거절을 못하는 척하는 것도 전부 연기였고요. 그걸 생각하면 어찌나 가증스럽고 뻔뻔한지 기가 막혔어요.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제가 머무는 곳을 알아내서 한번 찾아왔어요.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요.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사실대로 말해줄게. 그러니까 사실 친구가 같이 사업하자고 꼬드겼는데 그게 잘 안 풀려서 한 번만 메우자고 자기 명의를 빌렸어. 근데 한 번이 2번 되고 3번 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문제가 속수무책으로 터져서 감당이 안 됐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가 떠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늘어난 빚이 무서워서 평생 갚아 나갈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그 사람이 우는 모습을 감정 없이 쳐다보다가 짧게 물었어요. 그럼 형을 받았던 과거의 그 일도 같은 친구가 꼬드긴 거야? 출소해서 또 만났던 거라고 하게? 그 사람은 제 질문을 예상 못했는지 말을 못하고 답을 흐리더라고요. 그 흐리는 말들이 또 한 번 답을 다 보여줬어요. 당신 부모님한테 전부 다 사실대로 말한 적 있어? 사실 자기가 휘말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벌인 일이었다고.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과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보고 사셨을지를 떠올리니 모든 게 차갑게 정리되더라고요. 그날 그 사람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실수로 구설수에 휘말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자기 부모님까지 속여가면서 상처를 주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날 속이는 사람이랑 더는 못 살아. 뻔뻔하고 가증스러워서 못 참는다고. 자기야, 그건 더는 할 얘기 없어.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변호사님과 함께 모든 걸 정리했어요. 명의도용 입증 자료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서 그 사람 명의로 책임이 넘어가도록 정리했고 정당한 자산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차분히 분리했죠. 검찰 쪽으로는 변호사님이 그동안 모은 자료를 차곡차곡 넘기셨고요. 수사가 들어가니까 가짜 사업자 2개의 실제 운영자가 누군지, 그 돈이 어느 일에 쓰였는지가 한 번에 드러났어요. 한 번에 묻기 위해 1년을 기다린 이모님 판단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발했어요.
이혼 협의서와 형사 고소장, 모든 서류는 변호인을 통해 그 사람 앞으로 보냈고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시댁에서도 한 번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님과 어머니가 한꺼번에 무너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이 며칠을 식사도 못하시고 누워 계셨다는 말을 변호사님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 아무래도 두 분도 그제야 남편이 벌인 일에 대해 전부 아신 것 같았어요. 두 분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있으실 테지만 저는 더 얽히고 싶지 않아 인연을 거기서 정리했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모든 게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야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말 안 하고 넘기기엔 너무 큰일이라서요. 이야기를 다 들은 아빠는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네가 멀쩡히 살았으면 됐다. 다른 건 뭐든 괜찮아. 얼마 뒤에 남편이 변호인을 통해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말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염치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어서 당신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사이인데 너무하지 않아? 난 사실 당신이 날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선택한 일이었는데 배신감 드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나야. 배신감 드는 건 오히려 자신이라는 등 역으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고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었네요. 답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줄 말은 이미 다 끝나 있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반년이 흘렀네요. 살던 동네를 떠나 조용한 도시에 자리를 잡았죠. 일은 다시 시작했고 일부러 직원도 줄이고 거래처도 절반 이하로 줄였어요. 이젠 좀 천천히 가고 싶어서요. 그 사람은 형이 확정돼서 지금도 복역 중이라고 했어요. 명의도용으로 만들어진 빚은 전부 그 사람 책임으로 정리되었고 깨끗하게 빠져나온 제 자산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죠. 여러 일이 함께 묶여서 형이 가볍지 않게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과 사랑했던 진한 감정이 있으니 이런 결말이 씁쓸하긴 해요. 한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지금 이 허무한 감정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 급하지 않게 잘 수습해 나가려고요.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몇 번을 되뇌면서요. 처음 몇 달은 잠을 잘 못 잤어요. 자다가도 그 사람이 돌아온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잦았어요. 밤에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환청이 들리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혹여나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의심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인지라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가끔 이모님 생각이 나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을 오가면서 무슨 마음이었을까 싶어서요. 묵묵히 청소하시면서도 사실 주변을 살피며 남편의 매듭을 풀고 계셨던 거였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이모님이 참 안타깝고 한편으론 죄송하기도 해요. 그 봉투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책장 가장 안쪽 칸에 그대로 뒀고요. 그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매일 그날의 기억을 한 번씩 곱씹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짐하곤 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저도 봉투 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든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는 날이 오겠죠. 글이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